전현희 국민주권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이 키운 투사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솔직히 투사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좀 쑥스럽고 원래는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투사는 방금 좀 전에 멋진 강연을 해주신 우리 강 위원님이 진짜 투사시고요. 저는 사이비 투사인데 그렇지만 이제는 저도 투사다. 그리고 투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또 다짐하고 그래서 그런 걸 저희한테 계속 리마인드 하려고 투사다, 투사 전현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 강원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많이 함께해 주신 분들 보니까 든든하고 또 우리 민주당을 지키는 이재명 대표님께도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 뿐만 아니라 또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지금 뭐 여론이나 뭘 보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무도하다, 정말 실망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일어나 보니 후진국이 됐다. 그런 많은 이런 실패한 정권이라는 걸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뒤따르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야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야당은 뭐하냐? 야당이 왜 싸우지 않느냐? 싸우지 않는 야당이 어떻게 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싸우지 않고 무기력한 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타를 하십니다. 집권 여당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라도 잘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야당, 그것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싫고 국힘도 싫다. 그래서 나는 정치가 너무 싫다. 이런 게 현재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은 우리가 비록 야당이지만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그런 책임 정당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이 무기력한 모습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는데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더민주 혁신회의가 앞장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18대 때 비례대표로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87석의 소수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 때 당시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4대강 이슈, 광우병 이슈, 또 방송법, 종편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불붙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효순이 미순이 사건처럼 우리 정말 안타까운 우리 딸들이 사망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당시에 소수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제가 기억하기는 한 명 한 명이 투사였고 전사였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다가
전문직으로서 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제가 처음 맞은 그 기억에 남는 이 국회의원의 그 기억은 광화문 광장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정경들과 맞짱 뜨면서 물대포 맞아가며 체류탄 맞아가며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던 그걸로 국회의원이라는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야당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정책에 대항해서 싸우고 관철시키는 것이 야당의 목적이고 책무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대포를 맞아가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손에 스크럼 짜고 국민들을 보호하며 국회의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맨 앞 전선에서 정경과 이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으로서 많은 이런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그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많은 성과를 냈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크게 보면 180석, 작아도 160석 그렇게 사실상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제1 국회에서는 국회 권력입니다. 그런 지금 야당으로 과거에 소수 야당이다 이럴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말로 강력한 야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할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힘이 센 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도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었어? 지금도 그냥 낯설고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3년, 4년이 되어가는 이 시기에 국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국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이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사실은 금치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에 상황도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제하고 가급적 칭찬을 해주려고 하지만 그 사건이 발생한 날 그걸 보면서 저도 스스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바깥에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여기에 항쟁하고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그걸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야당 국회의원들인데 왜 지금 그걸 하지 않고 내부에 우리 동지에 대해서 칼을 꽂고 있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솟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사를 자임하며 이 정권에 맞서서 이렇게 열심히 저로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화살을 쏘고 있는데 왜 내부에 우리 동지를 향해서 이렇게 동지들이 화살을 쏘고 있는지 믿을 수도 없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정치란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라는 데 원래 뜻이 없었습니다. 정치를 굳이 내가 정치를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다가 변호사 10년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제가 생각했던 세상을 바꾸는 일, 좀 더 사회적 약자와 힘든 그런
분들에게 뭔가 보태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나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세상을 바꾸는데 적극적인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고 정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뭔가 나의 작은 힘이라도 이 세상을 바꾸고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례를 하면서 내가 과연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었나, 비례를 마칠 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초심으로 생각했던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멋지게 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를 마치고 그나마 제가 정치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사지라고 생각하는 강남에 도전을 해서 여기서 우리 민주당이 이 지역주의를 바꾸고 계급주의를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미랄의 역할을 하자. 당선은 비록 안 되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거기에 가서 철옹성을 깨는데 금이라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래서 비례를 마치고 강남이라는 곳에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당선될 거라고는 꼬막도 생각을 안 했고요. 많은 저를 아끼는 우리 분들께서 당선이 되기 쉬운 지역으로 가라. 비례를 했고 대변인을 했고 인지도를 쌓았으니까 얼마든지 더구나 87석의 야당에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비어있는 곳이 많으니까 쉬운 지역으로 가라. 그런 권유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만큼 역할을 했고 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이 지역주의와 계급주의의 탄탄한 그 성을 조금이라도 바위를 뚫는 그런 역할을 내가 마중물로 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나는 그 역할은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강남에 도전을 꿈꿨습니다.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 자체로 너무나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경선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주위에서 경선이 떨어지니까 좋은 지역으로 구제를 해줄게, 전략국전을 해줄게 이렇게 당에서도 당대표를 비롯해서 저를 구제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불출마하겠다 이러면서 4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만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 번 더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을 할 때에 강남이라는 지역이 이곳 강원도와 유사하게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험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에 명함을 주면 제 눈앞에서 명함을 찢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명함을 주면 제 앞에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민주당이 얼씬거리냐, 여기에 저리 가라, 딴 데 가라, 너네 동네로 가라. 제가 강남에서 오래 거주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야말로 학대에 가까운 부대접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행사에 가도 저를 뭐 소개 안 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고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고 현수막도 달지 못하게 해서 선거 현수막을 밤중에 도둑처럼 살짝 달아놓으면 그 다음에 떼는 거는 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살짝 도둑처럼 현수막을 달아서 그걸 뭐 현수막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행사에 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 구청의 직원들이나 거기에 국힘의 당원들이
와서 마이크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발언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알려야 되는데 저를 알리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름조차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해바라기입니다. 이것보다 한 2배쯤 되는 크다란 해바라기를 정말 미친 여자처럼 크다랗게 달고 전 처음에 여기 달까 이 생각됐습니다. 일단 이 아무도 저를 모르지만 이 크다란 해바라기를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니까 그리고 눈에 띄라고 온갖 그 컬러풀한 색깔의 옷을 저는 사실은 뭐 검은색이나 무채색 옷을 좋아합니다만 빨갛고 노랗고 뭐 파랗고 알록달록한 색을 옷을 입고 크다란 해바라기를 달고 그리고 걸어다니면 저 미친 여자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로 한눈에 띄어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저 사람이 왔다 갔구나.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저희가 동네에서 불린 그런 그 별명이 저기 해바라기 간다.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해바라기 간다. 근데 행사장마다 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너무 서럽죠. 그래도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변호사도 했고 근데 그런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동네에서는 저희 동네는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하면 동네에서 워낙 왕따가 되니까 사업도 할 수가 없고 동네에서 항상 비주류가 되니까 민주당 당원들조차 자기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 때에 제 옆에 있는 당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해바라기 달고 그저그저 그냥 뛰어다니는 겁니다. 명함 드리면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침 뱉고 쫓아내고 마이크 뺏고 소개 안 하고 근데 어떻게 제가 당선이 됐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그때 생각했던 제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운동을 했을까? 그때도 제가 당선될 거다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당선이 됩니까? 그냥 불가능이다 생각했지만 제가 목표가 있었죠. 저는 국회의원 따지다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안 해도 되고 다만 정치를 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 계급주의와 지역주의를 깨고 그리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그런 정치가 뿌리 내리는 거. 이게 저는 정말 진정한 정치고 제가 하고 싶은 정치도 그런 거고 그 정치를 위해서 저는 이 강남이라는 불모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의 싹을 틔우자. 그 마중물 역할을 내가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하늘과 뜻이 통하든지 그 지역에서 민주당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선이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당선이 되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때 이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나? 내가 생각했던 세상을 바꾸고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제가 역할을 해서 무너뜨리고 계급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강원도는 민주당은 안 돼. 그냥 무조건 국힘에서 꽂으면 여기는 막대기라도 돼. 막대기
면태 이런 구태 정치는 저는 정말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김우영 같은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면 야, 저 사람 너무 훌륭해. 저런 사람 우리가 한번 믿고 키워봐. 그렇게 정치가 바뀌기를 제가 바라는 정치는 그런 정치인 거죠. 그런 거에 제가 조금이라도 미라를 하겠다. 이게 제가 정치를 한 의미였고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그냥 막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생각으로 계속 정치를 했다면 지금 아마 4선, 5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그런 거에 미랄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고 그냥 이제는 장관까지 했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마무리하려는 게 제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무도한 정권이 사실은 정말로 잠자던 사자를 건드린 거죠. 그냥 묵묵히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 역할을 마무리하고 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는 법에 정해진 임기를 마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려던 저에게 이 정권이 그야말로 제가 살아가면서 겪지 못했던 그런 무도한 탄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에 정해진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져야 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얘기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거나 검찰총장 때 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런 말을 한 사람이니까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켜주겠지, 보장하겠지. 그러나 웬말 대통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에 올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왜 오느냐 이 말을 신호탄으로 국힘에 이곳 권성동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때 비대위원장이죠. 이 국힘의 지도부 의원들이 모두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융단 폭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후한무치하다, 얼박기다, 고액알바다, 몰염치하다, 수치심을 모른다, 사퇴라.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퍼붓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상습 지각한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근 안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국고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수 언론을 통해서 매일매일 융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제가 꼼짝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열 몇 명이 권익위로 쳐들어와서 저를 타겟으로 표적 감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임기를 마치고 조용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꿈이 뭐겠어요? 제 꿈은 저는 그 자연과 함께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꿈입니다. 꿈이라는 거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잖아요. 제 꿈은 농사 짓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밭을 일구며 작은 텃밭을 일구고 이런 상업적인 농사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자연과 함께 보내는 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는데 저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강의 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평소엔 굉장히 좀 온순합니다. 투사는 여기 있고요. 이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를 잘 몰랐는데 과거에 무시무시한 전설의 투사였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반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저를, 제가 늘 화가 나고 진짜 분노하는 거는 불의입니다. 제가 왜 정치를 하게 됐냐면 변호사 10년을 하는 동안 제가 10년 동안 분노하면서 싸웠던 일이 있습니다. 모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으로 우리 혈우병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에이즈에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우연히 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에이즈에 걸린 정말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에이즈라면 천형이고 내가 에이즈 걸렸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갓난아기들 4살, 5살짜리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부모들은 정말 미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애가 에이즈에 걸렸다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갈 수 없고 학교에 갈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공포에 질려서 그냥 자기 애가 에이즈에 걸렸다, 내 피해를 봤다, 이 얘기도 하지 못하는 사건을 우연히 확인해서 제가 그 환자들과 가족들을 제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세상에 나오는 걸 두려워해서 내가 모든 걸 알아서 내가 다 해줄고 신분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겠다 이러면서 수십 명의 에이즈 환자들, 아이들과 보호자들을 대리를 해서 무료로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변호사 초기에 시작을 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10년을 끌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였고 상대방은 법무부 장관 출신 정관 변호사들, 부장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들, 이 대규모 로펌의 변호사들이 포진한 그런 데에서 저 혼자 혈혈단신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10년간을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 그 소송을 하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저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합니다. 그 사건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어갔던 동력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정말로 그 제약회사의 잘못이 명확한데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우린 잘못 없다, 아무런 책임 없다 하는 거에 분노해서 여기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해서 10년간 저 혼자 거대 제약회사랑 거대 로펌 정관들을 상대로 싸웠던 거죠. 10년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데에 변호사라는 힘이 너무 약하구나,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결심을 하고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 초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 세상을 바꾸는 데에 조금이라도 제가 힘을 보태고 제가 직접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든다면 그것이 제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주인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는데 윤석열 정권이 저를 탄압을 하니까 저의 그 불의에 대한 저항, 분노, 이게 치솟아 오른 거죠. 이거는 너무나 무도하다, 이건 너무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그 제약회사랑 싸우면서도 제약회사에서 정말로 협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약회사가 큰 제약회사라 정부랑 결탁을 해서 정부의 고위 관료가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면서 그들의 로펌과 그들에 대한 탄압에 저 혼자 맞서서 법적 투쟁하고 싸웠었는데 이번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게 나쁘다, 이건 정말 정의롭지 않다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스스로 헐크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부당한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고 법의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 걸렸다, 10년이 걸려도 나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저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 정권의 무도한 탄압이 온갖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판례를 공부하고 법령을 공부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에 관해서 1년 동안의 탄압이 다들 좋아하시니까 이 얘기는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적벽대전에 있어서 그 10만 개의 화살이 제 몸에 꽂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권의 사실은 최고 권력자부터 시작해서 이 집권 여당의 모든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수석, 부대표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 집행부의 국회의원들이 권력 실세들이 저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총공세를 퍼부은 거 아닙니까? 거기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 유튜브들 온갖 거기에 저에게 조작과 날조와 허위 증언과 권익위 내부에서의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들 사실은 이번에도 싸움은 저 혼자였습니다. 저 혼자서 아무에게도 의논할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지만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솟고 여기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혈혈단신 싸우다 보니까 정말 싸우다 보니까 어쩌다가 투사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해바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무기는 저들이 저에게 쏜 화살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정책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 판단들 그 행위들에 대해서 모두 다 불법이다라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 사실상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쏘아진 화살이다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 했던 정책적인 판단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표 사건을 보십시오. 지금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때 사건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변호사 대납 사건입니다. 맨 처음에 변호사 비용을 대납을 쌍방울이 했다. 그리고 권익위에 제일 처음에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국힘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저한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라 변호사가 정관급으로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 사실상 지불한 비용을 보니까 변호사 비용 별로 지불을 하지 않아서 무료로 이렇게 소송을 해준 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질의를 저도 자꾸 이재명 대표도 잡으려고 이제 국힘의원들이 상임이랑 예결이랑 그 회의를 할 때 공개적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변호사 때 무료 소송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돈 없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뭐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그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공익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 또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나 지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들 무료 소송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국힘이랑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장이 무료 소송하는 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이 허위로 거짓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변호사 업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사건도 그런 사건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당시에 변호를 했던 많은 변호인들이 공익소송의 차원에서 무료 변론했다라고 이렇게 진술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범죄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수 언론들과 사실상 연합해서 조작 그런 거를 한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이 사건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까 우리 강의원 곁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본 강의원 총장께서는 절대로 돈 문제에 대해서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거의 300개 이상의 압수수색에서 돈을 받았다면 나오죠. 증거가 나오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로 하겠죠. 근데 뇌물죄로 처음에는 뇌물죄로 걸려고 했을 겁니다. 저도 감사원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저에게 씌웠던 제명이 국고횡령죄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비위가 있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 관사, 아파트의 관사에 한겨울에 수돗물이 동파가 됐어요. 동파가 돼가지고 수도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평상시의 비용은 제가 관리비를 직접 부담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없을 때에 부재했을 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관사를 가거든요. 주로 서울에서 업무가 있어서 세종 관사에 자주 못 갑니다. 제가 가지 못했을 때에 한겨울에 수돗물이 터져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국고에 그 지시를 해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국고 부담을 시켰다. 그래서 제가 횡령을 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 몇십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불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를 횡령범으로 조작을 해서 넣으려고 그걸 사실은 처음에 조사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위원장이 지시한 거 아니냐. 위원장이 그렇게 뭐 처음에는 이 동파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수돗물을 실수로 잠그지 않고 그냥 해놔가지고 제가 과실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제가 그걸 정말로 목격을 했고 체험을 했어요. 잘은 모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주어진 이 제목들은 실제로 돈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뭔가를 부정을 한 거는 제목만 보더라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정책적 판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산의 LCT 뭐 이런 사건, LCT 거기에도 사실상 그때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의 비리가 있었고 사실상 민간업자들이 모든 이익을 거의 다 가져갔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 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사실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 정책적인 판단에 이 정권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저에게 감사원이 했던 제 거는 뭐 별거 아니죠. 그런 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그 정책적 판단이 배임이다. 법적으로 불법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멀리서 떨어져서 보더라도 그 제명 자체가 이거는 파렴치범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파렴치범이 아니잖아요. 정책적인 판단이잖아요. 모든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서 대북 송금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대북 송금도 대북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그게 왜 구속돼야 될 사안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단체장들 구속 안 될 사람 없다. 기소 안 될 사람 없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게 행정이고 정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권은 우리에게 화살을 많이 쏘고 있어요. 저도 엄청 맞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도 엄청 맞았고 지금 저보다 더 많은 뭐 수십만 개의 화살을 맞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저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저들이 한 그 내로남불에 대해서 우리는 이 화살을 맞은 화살을 뽑아서 저들에게 불화살로 만들어서 쏘아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우리 민주 진영에 대해서 하는 이 모든 탄압은 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 잣대를 저들에게 갖다 대면 무사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저에게 맞은 화살은 저는 불화살로 지금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저 감사원, 무도한 감사원이 이 윤석열 정권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원을 쳐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이 권익위를 쳐들어와서 저를 타겟으로 몇 달 동안 탈탈탈 틀었지만 그때 쏜 그 화살을 가지고 감사원을 그대로 불화살을 향해서 쏘아주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50몇 명의 전체 공수처 인원 중에 공수처 40몇 명이 감사원에 쳐들어가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주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할 겁니다. 저는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서 다음 정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때에도 저들의 저 무도한 저 범죄자들에게 제가 맞은 화살을 뽑아서 불화살을 쏴서 반드시 범죄자들을 법으로 응징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지탱하는 두 가지 권력 핵심축, 검찰과 감사원, 이 두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공포정치, 독재정치를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 하나의 뚝을, 감사원이라는 뚝을 무너뜨려서 이 정권에게 정밀 타격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주쯤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범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무도한 자들을 구속시켜야죠. 구속시키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저같이 착하고 여리고 그리고 이제 정치 안 하고 농사 지으며 밭을 갈고 좀 살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하던 저를 다시 투사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을 그만두면서 기자들이 저한테 많이 묻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출마를 하실 거냐, 뭐 할 거냐. 사실은 출마하지 않고 좀 그렇게 살고 싶다, 정치를 좀 떠나서 살고 싶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터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의 책임감, 사명감, 제가 생각했던 정치에 대한 저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이 정권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공으로 나서던, 뒤에서 역할을 하던 국민의 부름에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든지 해서 이 무도한 정권을 법의 심판을 받고 하늘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불화살을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저에게 꽂힌 화살 보이십니까? 10만 개의 화살인데요.
여기에 계신 더민주 혁신회의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이 저 혼자 쏘기엔 너무 많아요. 쏘아봤자 하루에 몇 개 못 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분양을 해드리고 싶은데 받으시겠어요? 이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쏘는 화살이 아니라 정밀 타격을 하는 아주 이 딱 쏘면 바로 적의 심장을 뚫는 그런 화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화살입니다. 이 화살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이 화살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저와 함께 저들의 심장에 불화살을 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쏜다면 이 무도한 정권 우리가 함께 끝장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 전사들과 함께라면 그런 날이 좀 더 앞당겨질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사 맞습니까? 제가 부드러운 전사입니다. 투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보고 평소에 정말 얌전하고 부드럽고 마음도 보기도 여리여리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눈빛이 바뀐다고 합니다. 눈빛이 바뀌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분노가 치솟으면 저는 헐크로 변합니다. 투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저보다 보니까 다 뛰어나고 훌륭한 전사들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러면은 조만간 저들이 무너질 날이 우리가 함께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뒤에 숨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불화살을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